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꿀꿀의 이슈자 조원무입니다. 네, 저는 강경훈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웃을 일이 많네요. 갑자기. 아니, 민철배 그때 하길래 받아봤어요. 텐션 올려. 저희 텐션 올리는 그 구호로 이슈자부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내가 방송할 때 보니까. 안 좋은 소식을 주로 전해서. 내가 원래 모니터링을 안 하는데 아. 어제 어떻게 하다가 봤어요. 또 항상 이렇게 화나가 얼굴 인상 쓰고 있고 막 화나 있고 그래가지고 좀 웃으면서 하려고. 좋은 자세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 즐거운 소식을 많이 좀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뭐 전해드릴 소식도 나름 또 이제 반가운 소식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즐거운 소식부터 먼저 그러면 강경훈 기자가 좀 반가운 소식을 먼저 좀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하나요?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안 좋아서. 허를 찌르고 갑자기 준비 안 하고 아니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일 것 같아서 네, 정부가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어제부로 중단시켰다는 반가운 소식이죠? 네, 국방부가 어제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하면서 네.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어제부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9일에 통일부가 이제 민간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한 것에 이어서 나온 이제 대북 조치인 거죠. 네네. 군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서 중지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네. 조치라는 거죠. 참. 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 접경지 이런 데서 네. 갔을 거 아닙니까? 네네. 가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었고 네. 그 양측의 남북 양측의 중단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특히 이제 대북전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특사경도 이제 파견하고 공무원들 보내서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노력을 많이 했었고 뭐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는 더더욱 그런 게 필요했었던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굉장히 좀 심했던 거잖아요. 예, 이게 뭐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이게 있었는데 사실 정부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 좀 9.19 그렇죠. 네, 군사합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조치로 일환으로 확성기 방송 중단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확성기도 다 없앴어요. 그랬었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에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북에서 오물풍선을 선제적으로 내려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민간 단체에서 이제 극우 단체, 탈북자 단체 이런 데서 그 대북 전단을 계속 올려보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당국에서 그거를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방조한 거죠. 네. 그걸 이용한 거죠.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남북 관계를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선빵을 날려놓고 저쪽에서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바보들이 아니니까. 반격하니까 한 대 더 때리는 이런 식인 거죠. 양아치 같은 행태인 거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2대 맞고 한 대 때리는 꼴이니까 이제 불균형이잖아요. 자기들도 한 대 때려야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확성기 방송도 한 거고. 대남방송, 그쵸. 대북방송이 아주 그냥 대남방송. 막 이렇게 쌈박 치킨 케이크처럼 계속 하게 된 거죠. 대북 전단 보신 적 있어요? 볼 일이 우리가 잘 볼 일이 없죠. 내용을 잘 모르죠. 뭐 김정은 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합성 사진 이런 걸 많이 보내요. 그렇지. 네, 그 김정은, 김정일 뭐 이런. 네, 뭐 김여정 등에 대해서 그냥 텍스트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쪽에 있는 민주진보 진영인 사람들이 약간 버튼이 눌리는 그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예를 들면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치.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뭐 이제 뭐 좀 조롱하고 뭐 이런. 조롱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성들하고 뭐 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 인격 인격 이런 거를 상당히 보내요. 이렇게 침해하는 정도. 그게 오물이라는 거거든요. 저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짜 똥을 보내주마 라고 했는데 오는 건 똥은 아니고 그냥 종이 뭐 이런 거니까. 쓰레기 같은. 그래서 그 오물이 알고 봤더니 오물을 보내주마 했더니 이제 생활 쓰레기를 보내. 뭐 이런 게 서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똥 오줌도 좀 있지 않았어요? 초반에 좀 있었다고 그죠? 하죠. 오물풍선. 똥이나 먹어라 이런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똥을 퍼가지고 그거 하기 포장을 하시고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보내야 덤비기 되니까. 때문에. 날리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이제 좀 많이 보내는데 사람들이 이걸 까먹었을 텐데 안 보내니까 안 왔어요. 오물풍선이. 그러니까 보내니까 이제 맞대응을 했지만 또 안 보내니까 안 오고. 네. 작년 한 연말쯤부터 그쵸. 안 보냈었죠. 그치 계엄하고 네, 이랬으니까. 뭐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냈죠. 근데 이 방송은 계속 됐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거의 한 1년 동안 접경지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남 방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또 대북 방송도 거기 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방송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낮에는 대북 방송, 밤에는 대남 방송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강화도인가 파주인가 갔는데 사람들이 막 하소연하는 얘기를 막 해요. 못 살겠다고. 그리고 주민들이 국회 와가지고도 거의 울부짖으면서 좀 못하게 해달라. 그게 네. 그 소음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 시끄러운 게. 이게 옛날에는 어떤 뭐 체제 선전, 뭐 어떤 발표하듯이 연설하는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그 북한 노래들 이런 게 나오는 그런 식이었는데 작년에 재개할 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내용물 완전 달라졌어요. 북한이? 예, 그쵸, 대남 방송 내용이 네, 그렇죠. 뭐 사이렌 소리, 내용이 없죠. 굉음, 네. 그냥 소란, 그 대북 그 대남 소란이라고 하잖아요.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뭐 막 그 귀신 소리 나오고 밤에 1시부터 다 4시 5시까지 하거든요, 이거를. 너무 무섭겠다. 새벽이요. 예, 여자 귀신 소리 같은 그런 소리 나오고 뭐 방귀 뀌는 소리 같은 것도 있어. 꽥꽥거리고 뿡뿡 이런 소리도 있어. 네. 뭐야. 기발하네. 기계 소리 약간 거의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이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쨌든 고통받게 하겠다는 그 목적은 분명히 이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네요. 그 목적을 달성해서. 그러니까 예. 너무 끔찍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대남 방송에 좀 어떤 의미냐 좀 돌아보면은 이제 너네 말이 안 통하는 놈들이다. 약간 이런 것도 깔려 있지 않을까. 이제 굳이 말로 뭘 하지 않겠다. 대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메시지도 함께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북한이 작년에 헌법 개정을 계속 시사한 것과도 연관이 있죠. 이게 김정은 지시로 이제 북은 지금 우리나라를 한 민족 통일의 대상 원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민족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적국으로 규정해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뭐 이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우리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적대적인 별개 국가다. 두 개 국가론을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대화의 대상이다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그냥 적국이다. 뭐 미국 시다바리 그냥 옛날부터 괴뢰국이라고 해왔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트는 이런 대북 방송도 스트레스라고 해요. 근데 그 주민들이 파주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BBC 인터뷰한 걸 보면은 이제 낮에는 우리나라 방송에 시달리고 밤에는 이제 대남 방송에 시달린다. 어떨 때는 대북 방송하는 게 더 짜증난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건가? 우리는 막 김정은 욕하고 뭐 이런 방송을 하는 건가요?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체제 경쟁이 벌어졌던 시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소련 이제 망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사실 그 자유주의 국가 진영이 약간 체제 우월성 이런 게 좀 자기네들 그렇게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굳이 체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 아, 네.
우리 그쵸.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좋은 어떤 나라다. 문명적으로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BTS 노래 틀어주고 이런 그렇죠. 건가? 이제 뭐 대중문화라든지 그리고 좀 어떻게 북보다는 이제 실제로 경제 사정이 좋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차원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죠. 좀 자극하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종류 이제 막 그 합성 사진이라든지 뭐 이제 안 좋은 표현들, 음담 패설이 담긴 내용, 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대북 방송으로 그쵸. 계속했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게 심리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대북 방송이랑 심리전이고 심리전은 군사 작전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유리해요. 실제로 그 위에서 방송하고 그런 식으로 말로 노래 보내고 하는 내용으로만 이제 서로 주고받을 게는 우리가 유리하죠. 실제로 북은 이제 약간 좀 경제가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좀 우리가 그거를 좀 자극할 만한 수 있는 요소 무기들이 많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거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 지도자 욕하는 거랑 그치. 우리가 그쪽 그 지도자를 그를 욕하는 거랑 그죠. 민중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치. 그게 옛날하고 다른 거죠. 옛날에 대북 방송, 대남 방송 할 때는 북한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실제로 198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단 말이에요. 중공업을 더 일찍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체제 우월성을 그쪽이 오히려 그리고 이제 민족적 정통성, 너네는 친일파가 장악한 나라 아니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이제 우리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를 했었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남한이랑 비슷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우리는 이런 노래들도 튼다 이러면서 그런 그런 걸 많이 했고, 그 옛날에는 또 그 대남 방송이니까 실제로 그런 방송을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남 혁명 그렇죠. 그런 남쪽에 있는 뭐 누구들이요 뭐 뭘 해라 이런 것도 좀 틀고 그리고 뭐 남쪽에 있는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좀 인권 탄압하는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니네 이런 일 있었지 뭐 이러고 타격감이 있잖아요. 오히려 북쪽에서 그런 걸 더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당시 대학생들 80년대 대학생들 중에는 이제 저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 진짜 간첩이 막 오가고 그랬으니까 그 누가 그런 걸 써봤대요. 무슨 노래를 틀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대학가에 이제 대자보로 붙이면 실제로 대남 방송에 나왔다고. 진짜? 서로 간첩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못하기도 하거니와 그게 이쪽에 먹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이제 저도 그 해봐서 또 하면 뭘 해보셨어요? 관광 갔다 왔는데요. 평양 갔나? 평양에 그때 다녀왔는데. 한참 했을 때. 네, 평양에 취재차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술 먹으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그쪽이. 남쪽이 더 잘 사는 거 뭐 공화국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술 좀 먹으면 이제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한때는 우리가 더 잘 나갔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라떼는 말이야. 네, 라떼를 시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니네가 지금 더 잘 나가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왜 그런지 아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우월한 게 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아니더라. 살다 보니까 이 상황도 뒤집어지더라. 그럼 니네 그게 영원할 것 같지. 모르는 일이다. 또 세월이 20, 30년 흘러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게 뭐 내가 살아생전이건 뭐 죽고 나서건 모르겠지만 세상 살아가는 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먹었었는데 그런 대화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 북의 대남 방송은 그게 아니죠. 그 명백한 공격이죠. 아마 홍민철 기자가 경험을 했었을 텐데 그 쌍용차 들어갔을 때 헬기로 공격했잖아요. 새벽에. 그 되게 못 자게 못 견디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 노동자들이 낮에 뿌리는 최루액도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그거 진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밤에 헬기 소리. 네. 새벽 되면 막 헬기 소리 나고 막 딱 잠들 때쯤에 헬기 띄우고 딱 그런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악랄하다 악랄해. 그 접경지대 분들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4달 당했잖아요. 우리 윤호기 우리는 잠잘 때는 아니었잖아요. 낮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일할 때 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도 그럼 일을 집중을 할 못하니까 수가 없었지. 집에 가고 싶더라고. 그건 항상 그것이 아닌가. 그 진짜 열심히 일하고자 했던 분들은 네. 사무실을 탈출해서 일했어요. 아, 네. 맞아. 우리 국장님. 네, 국장님, 그렇죠. 우리 국장, 네, 어쨌든 언론사 지금의 편집국장님이. 그렇죠. 이제 지금의 대남 방송은 그런 직접적 공격을 택하고 이제 심리전 이런 게 아니라 그쵸. 뭐 그것도 심리전의 네.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새벽에 귀신 소리 진짜 너무하네. 어쨌든 거기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물리적 공격에 준하는 거라. 이게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 그리고 이게 체제에 대한 도전, 뭐 도전이라 위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는 이제 거기서는 물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 이제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게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때 우리가 어쨌거나 그 뭐 러시아, 중국 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진상조사라는 걸 벌여가지고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 방송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북에서는 천안함을 자기네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한테 먼저 공격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상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 이런 그러면 식의 확산기를 조준 사격하겠다. 뭐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실제로 물리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걸 계기로 우리가 대북 방송을 재개했어요. 요거는 실제로 북한의 잘못이긴 했었어요. 목함지뢰 사건은. 그래서 거기서 인정도 하고 뭐 유감 표명도 하고 그렇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니까 북에서는 사과도 했는데 역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네. 확산기를 향해서 확산기를 조준한 건 아니고요. 아니, 조준해서 맞춘 건 아니고 그쪽을 향해서 발포를 한 거죠. 아하. 네. 그건 물리적 충돌이기 때문에 그쵸. 그거 하진 않았던 거고 네. 이 시기랑 이 윤석열 정부 시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서로 뭐가 있냐면 국지적 충돌이 전면적 충돌의 위험성은 있으나 국지적 충돌까지 가면 서로 뭘 안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끝나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북미 간의 이제 대화가 끊기고 그 이후에 굉장히 실제적인 위험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고조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국지적 충돌이 벌어지면 더 번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두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전문가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도 그렇고 응징해야 되는 쪽도 그렇고 우리가 전면전을 하겠어?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2020년대로 접어들고 나서는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요 문제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우리에게 전면전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계엄 밝혀지는 걸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들은 전면전에 준하는 걸 준비하고 있었다. 그 증거가 영연백이었죠. 영연백들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겠냐. 이걸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이 이제 계산을 해봤대요. 대충 숫자들을 계산해 보면 보통 이제 전쟁 같은 충돌 상황이 벌어지면 참가자의 10%가 그 이제 사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자의 몇 %가 사망자,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시뮬레이션에. 그러면 역산하는 거죠. 몇 천 개를 준비를 했었다는 것은 역산하면 15만에서 20만일 수 있고, 요것을 요 정도까지 계산해 보면 50만 원을 동원하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원래 전면전을 했을 때, 남북에 충돌을 했을 때 몇만을 이제 동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거의 전면전에 준하는 수준의 동원이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전면전을 준비한 것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계엄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 작년 한창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오물풍선이나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실제로 국지전 이제 계엄 그때는 계엄 얘기가 좀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 한일 군사 협력을 좀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국지전 유도해서 이제 한일 군사 협력 시나리오까지 이제 계산해 놓은 거다. 그래서 그때 뭐 어쨌거나 그 보수 환경파들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은 이제 두 개 국가로 가자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쪽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뭐 주목해야 될 그 지점이라고 보이는 게 그 평양 무인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맞고, 왜냐면 북한이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계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함부로 준동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격추시키고 이제 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발견을 했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실제 남쪽으로의 어떤 뭐 보복성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무인기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다 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도 계산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정말 이게 여기서 조금만 더 대응을 나가면, 하면 진짜 국지전이 될 수 있다고. 네, 그러면 국지전이 됐을 때 지금 이건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런 걸까? 아니면 쫄? 뭐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걸 선택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정부가 바뀐 건 되게 중요하고 정부가 바뀐 상황에서 이것을 초장에 딱 그 조치를 취해서 바로 이렇다 상황을 예전으로 돌려놓는. 그러니까 지금 벌써 9.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하나 내렸을 뿐인데 바로 9.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니즈가 되게 강했다는 거죠. 그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상태로 오래 살아왔던 것이고, 요 조치는 그래서 실용적일 수도 있죠. 그런 뭐 논의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선언적으로 9.19 이전으로 돌아가자, 뭐 한라인을 설치하자 이런 거 전에 자 셧다운. 지금 어쨌건 이렇게 어제 하고 북한에서도 바로 대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대응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거기 우리가 한 조치에 또 걸맞는 조치를 한 거죠. 네, 거기서도 그러니까, 중단. 어제 우리가 오후 2시부로 중단했거든요. 이제 근데 대남 방송이 어제 늦은 밤까지는 청취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공무원 사행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뭘 또 하게 되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그렇긴 한데 그 중단했을 때 이제 어디는 들렸고 어디는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이거 계속 다 나오던 지역 중에 어디는 들렸고 어디는 안 들렸다. 그러니까 이제 안 들린 곳은 이제 명령이 하달된 곳이고 들린 곳은 이제 명령이 안 하달된 것 같다. 늦게 전달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랬겠죠. 저긴 왜 계속 소리가 나지? 우리 요거 명령이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랬을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오전부터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진짜 좋겠네. 그렇죠. 정권 바뀐 그분들이, 맛을 그쵸. 딱 느끼겠네요. 바로. 정신과 다니고 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 향후 정치에 나을 효과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일단 안정을 좀. 접경지대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당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쟤네들이 되니까 이걸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김포, 화성,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지금 일부 지역구는 국민의힘 지역구거든요. 거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반반 정도 돼요. 민주당이 꽤 많이 이제 갔기 때문에. 근데 다시 찍어줄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러고도 찍으면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선거운동이 딱 하나예요. 국민의힘 찍으면 그 시절을 우린 다시 살아야 됩니다. 대북 확성기 다시 계속 한번 듣고 맛볼래? 살아야 한번 해볼래? 그러시겠어요? 그 지역이 들리는 지역도 있지만 안 들리는 지역인 사람들도 그 얘기를 다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얽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거의 돌아버린 상황이 된 거죠. 뭐 그게 자기 신념이어서 주민들이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사시면 돼. 지는 강남에 살 텐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신념이길래 대북 확성기를 그거 죽자고 하던 게 있을 수 신념이에요? 있죠.
북한은 어떻게든 말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 한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참. 뭐 네. 그 신념 자체를 제가 뭐 비판은 하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 생각인데.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이게 발붙이기 어려울 거다. 그 지역에 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당장 다음 지방선거를 보면 알겠죠. 초토화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어쨌건 대선을 치른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대선 딱 대통령 바뀌고 일주일 지났더니 바로 저게 조용해졌네? 이게 효과가 너무 극명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한 거예요. 이게 여기는 느껴지는 바가 너무 막 이렇게 크다. 극찬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이때까지 그치. 윤석열 당연히 한 못했으니까. 거를 했고 눈이 똥을 너무 심하게 싸놨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그나마 대비가 너무 극명했다. 그쵸. 이런 그러니까 거는 거죠. 1차적 피해자는 주민이었고 그 동에 2차적 피해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다. 거기 현지에 있는 원망하고 싶다면 윤석열을 원망해라.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에요. 음. 근데 중단이 아니라 중지라고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네. 뭐 국방부의 면을 살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우리가 근데 이거를 또 활용해야 될 날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이잖아요. 또 그렇죠. 네, 이게 남북 관계가 우리끼리 잘하자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북 관계 자체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도구들은 살려놔야 되는 상황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를 그냥 선제적으로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확산기도 빨리 철거를 하고 이제 뭐 그 합동훈련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좀 정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쉽진 않겠죠. 뭐 그거 관련해서는 뭐 길어질까봐 제가 뭐 더 설명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북미 대화의 어떤 가능성들이 좀 타진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예, 뭐 트럼프는 친서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수량 거부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싸우는 것 같지만 북미는 싸우기 시작하면 대화로 향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그런 비난점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했는데 말싸움을 한다 그거 가지고 혹은 신경전을 한다 그런 얘기는 뭔가 시작될 수도 있는 이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온갖 데서 지금 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거라도 어떻게 좀 다시 해볼까 이제 둘이 또 우정이 있잖아요. 또 아니죠 악감정이 심하죠 한때 악감정이 만나서 뭐 좀 했던 그게 있으니까. 그 생각해봐요. 그 감정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김정은이 어쨌든 기차를 타고 하노이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리고 한 건데 거기서 뒤통수를 갈겼어? 이건 진짜 강하죠.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가는데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뭔가를 가지고 올 거야? 이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설명을 드리든지 뭐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설명을 듣든지 그것도 재밌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대북 확성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방문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관련해서 또 조아문 기자가 전해주시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이제 그쵸. 많이 보여왔고 이제 어제 거래소 방문은 그 자체로도 뭔가 그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네.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근데 외부 일정으로는 거의 처음에 일주일 만에 또 찾아간 거니까 네네.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거래소 직원들하고 대화를 이제 하면서 네. 첫 질문을 한 게 감시심리부 과장이었어요. 근데 뭐 질문을 한 게 뭐 시세 조종 세력이 주식을 팔기 전에 뭐 거래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권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럼 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물어봐요. 지금 거래 정지 권한이 너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럼 뭘 더 달라는 거냐? 뭐 계속 물어보니까 과장이 막 약간 당혹스러워가지고 말을 좀 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혹행위야. 대통령이 그렇게 근데 그 과장한테. 과장이 계속 답을 했어요. 하긴 했습니다. 이 방향 그러니까 답을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니까 이걸 하자는 겁니까? 라고 제시를. 예. 근데 대통령. 그것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건 법원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했더니 알겠다. 근데 그 과정에 나온 얘기들이 뭐 예를 들면 계좌 동결 하자는 거냐, 거래를 못하게 하자는 거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지금
다 얘기를 하려면 길어지는데 대통령이 왜 계속 물어보지? 뭐 이런. 시겁.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을 텐데 뭐 이런 표정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답은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거든요. 입법 사항일 수도 있고 당국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검토해 보겠다라고 똑같은 결론으로 다다를 것을 지금 그렇게 코치코치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난 긴장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엄청 긴장했거든요.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도 떨리죠. 그 떨리지 않게 잘 하던데 그래도 그 직원이.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네. 첫 번째 질문이니까 준비를 해왔던 거고 그 얘기는 이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차원의 이 그렇죠. 얘기였겠죠. 거래소를 이게, 대표하는 직원이었던 거죠.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사람을 내세워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슈를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영리한 사람이니까 요게 분명히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를 친 거예요. 이걸 논의를 할 때 자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자 계좌 동결할 거냐 이게 다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냐 뭐 아니면 다른 조치가 더 필요하냐 이런 것까지를 논의해야 돼 얘들아. 자 거래소도 있고 그 금융당국들도 있고 그 법원이나 이런 쪽도 있을 텐데 너네 모여서 얘기할 거잖아.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간에는 이게 티키타카가 오가는 것이 좀 더 관심이 됐다면 저는 아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런 것일 수 있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리 이제 약을 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내가 공식 지시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를 제가 던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가이드를 진짜 잘 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섣부르게 윤이었으면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한번 하라고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거나 그 계좌 정지하는 게 그 가처분이잖아. 어떻게 보면 가처분. 그렇죠. 이게 법원의 어떤 영역이 있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완벽하게 이걸, 알고 있는 내가 이걸 상태인 말로 거죠.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 재밌었던 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 권한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있는 권한을 시간을 단축하거나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게 해봐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좀 디테일했고 재밌었어요. 그 토론은 재밌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얘기하진 거죠.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알고는 이제 뭐-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논의였어요. 좀 더 이제 있는 권한인데 있는 권한들을 확대하려면 약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당국 간의 논의가 필요한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 증권거래소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거를 해야 되는 거야라고 던진 거라고 봐야죠. 네. 사람들이 더 재밌어했던 건 그 이후에 나왔던 질문이었죠. 뭐 해외 연수의 기회를 좀 많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건 제가 아니라 이사장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를 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다 그런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또 우리의 동기부여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예, 동료들을 위한 좋은 제안 잘 들었다. 이사장님 땀 뻘뻘 돈이나 더 주시고 이랬겠죠. 여기서 그 주식시장 활성화를 하겠다 의지를 밝혔고요. 네네.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자 이렇게 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평화체제 구축, 경제산업 방향 제시와 실행 등 몇 가지 요인만 정상화하면 대한민국 주가가 2배를 넘길 것 이렇게 자신감을 표했고요. 실제로 지금도 분위기는 좋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900을 넘었는데 이게 3년 6개월 만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거의 약간 윤석열 때는 그냥 윤석열 지지부진하고. 정부 내내 완전 그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좀 그 지수가 좋게 나타나는 거는 내란 이후에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도 효과가 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추경도 하고 좀 경기 부양을 해보겠다. 그리고 뭐 상법 개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미중 관세 전쟁 같은 경우도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들었으니까 아하. 한국이 조금 이제 좀 나아지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시각들이 이제
종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요 네. 정책 방향도 좀 제시를 했는데, 먼저 얘기한 게 주가 조작에 대한 엄벌. 아, 이게 오늘 어제 찾아간 데가 거래소에서도 시장감시위원회를 이제 찾아간 건데, 여기가 하는 일을 보니까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 아, 이게 의미심장하네요. 네, 이게 지금 그렇죠. 김건희 특검 딱 딱 앞두고. 먼저 떠오르는 게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이런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은 김건희 때문에 주가 조작하면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지만 사실 이 주가 조작 자체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굉장히 저해하는 그렇죠. 그런 행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을 누가 막 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으면 그 주식 사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당한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신종수법에 대응해서 주식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과징금, 벌금, 징역형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정확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주가 조작하다가 한 번 걸리면 폐가망신 된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 개선. 이 거버넌스가 이제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구조를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게 이제 모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주주가 아니라 총수 일가에게만 유리하게 결정을 해왔던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었으니까 네. 그런 걸 못하도록 좀 해보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렵다. 뭐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돼버렸다. 한화. 네. 맞네. 한화, 뭐 두산 밥캣, 뭐 그 LG 화학 이런 것들이 최근에 퉁퉁퉁퉁 벌어지면서 맞아.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은 아니 나는 배터리 투자하려고 LG화학 갖고 있던 건데 LG에서 떼버리면 나는 무슨 부시대적 지금 석유화학에 투자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에 쉽사리 그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미리. 특히 한화는 그게 짙어요. 가장 최근이었잖아요. 네. 미리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 이거 이제 빨리.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인데 빨리 해야 된다는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야.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화였으면 그런 판단 안 했겠어요? 그죠. 지금 이게 빨리 해야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승계를 위해서는 지금 아니면 땡겨야지.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 지금 하자 이렇게 했을 것 무리하게 같아요. 더 그냥. 그 대주주 횡포 막기 위한 그 법안이 이제 상법 개정인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시행이 안 됐고 지금 국회에서 이제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그 회사에 대해서만 어떤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모호해요. 그러니까 회사에만 어떤 불이익이 없으면 총수에게 유리한 걸 결정을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는 개미랑 총수를 똑같이 대해라. 그러니까 총수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런 이사들이 좀 더 총수 눈치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워딩을 쭉 보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소수의 부자들이 이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워딩이 있었냐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질 것이고 뭐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대목은 배당을 받아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 기업이 짠물 배당으로 유명하니까 배당을 잘 안 해요. 이거 수치로 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배당 성향 비율이 이제 22%인데 중국이 29%. 중국보다 배당을 더 안 하는 거고 신흥국이 34%고 미국은 39%, 네. 주요 선진국은 50%니까 그러니까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이제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게 배당을 통해서 많이 나가는 건데 한국은 배당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말이 이게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뭐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자 이게 근데 이렇게 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를 버는 투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대로 주식이라는 게 모든 종목이 다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돈이 어쨌거나 한정돼 있는데 잃는 사람도 있을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러면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으면 또 이 정도 있는 만큼 또 손해 보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 배당을 얘기한 거는 배당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주식을 샀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두 개인데 선배가 말한 것처럼 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비싸게 샀으니까 네.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배당은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팔고 그리고 이제 연이나 뭐 반기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일종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는 거니까 그것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배당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보자. 그 삼성전자 주식 하나 갖고 있으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몇천 원 들어오기도 하고. 조금씩 들어오는 뭐 거. 그런 거를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야 그래도 배당 많이 안 한다는데 들어오니까 기분은 좋다야. 그래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통장으로 돈이. 그게 이제 배당이고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일본이 버블 경제 전 이제 한참 성장을 했던 그 시기에 이제 투자가 생각보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했어요. 부동산 투자도 했지만 이제 이런 주식 투자나 이런 펀드 투자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타격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좀 타격이 좀 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버블이 꺼져갔을 때 부동산 버블이 꺼진 거니까 이제 뭐 좀 그래도 좀 버틴 이런 측면이 여기서 나오는 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훅 무너지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무슨 제가 뭐 주식을 막 하자 이런 게 이제 뭐 제가 그렇게 탐탁한 편은 아닌데 왜냐하면 사회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정책을 펼칠 때 이걸 맨 앞으로 두는 게 제가 그렇게 뭐 끄덕끄덕 한 건 아닌데 이거 자체가 뭐 없는 말은 아니니까 뭐 그렇죠. 그 배당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 어제 그 SPC SPC 얘기도 네네네. 드렸지만 배당을 하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총수일가들도 돈을 받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 소득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세금을 내기 싫어서 그 기업이 돈을 벌면 그냥 그 회사 근무 계정 놔뒀다가 그 불법 편법으로 승계를 아들한테 쓱 주는 거죠. 그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덜 한다. 그런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이제 선배가 아까 말씀하신 똑똑하다. 그런 내용을 제가 아예 모르는 제발. 경제부니까 똑같은 생각 할 거야. 조 선배는 정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 중지랑 중단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 선배는 그거는 국어예요, 국어. 그것도 모르는 제가 이제 나도 이번에 중지하고 중단이 되는 거구나. 근데 또 하나 이거 계속 물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어쨌든 안정적으로 오래 갖고 있는 주식을 많이 사서 배당도 안정적으로 받고 하자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개미들이 다 안정적인 투자만 해요. 그럼 주식시장이 그럴 활성화되나? 리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막 공격적인 걸 하는 사람은 또 있는 있죠, 거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가 경우 씨가 계속 그게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걸 모르시진 않았을 것 같고 배당을 해서 이제 조금씩 돈을 많이 받다는 이 괴가 있고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산 것에 기업의 주식이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성장이 되면 그걸 내 자산이 올라간다. 그게 이제 주식 가격을 올리는 걸로 자산을 그 부동산에만 자산을 증식하지 마시고 네. 한국 주식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만들겠다. 자산 자체를 늘려가겠다. 바꿔 말하면 주식의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여러 모멘텀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경원 씨가 얘기했던 팔면 그러면 그걸 판 사람은 손해 아니냐. 이 부분은 그건 그냥 시장의 성격이에요. 그걸 거세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냥 뭐 사고 팔고 하는 들어가는 타이밍에 자기의 늘어난 자산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타 투자를 하다가 보면 뭐 이렇게 손해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좀 별개로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별명이 박스피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올라가질 않아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 갑자기 떨어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나는 이 회사가 점점 커갖고 30만 원이 될 거야 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죠. 마치 내가 지금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0년 뒤에는 8억이 될 거야. 근데 이건 부동산에서만 통용되고 주식시장에서는 박스피니까 통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번 잘 만들어가지고 당신들이 10만 원에 들어오면 최소한 내가 한 모멘텀 차원에서는 15만 원까지는 올려보겠어. 이 얘기를 한 거고 경호 씨가 이거 팔면 그러면 그건 손해. 손해고 단타 투자 잘못하면 손해고 괜히 무슨 뭐 이렇게 근데 한국 해가지고 이런 거 사람들이 주식 들어가면. 시장을 그렇게 많이 이해하죠. 저는 이제 그게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건 어떻게 이런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어쨌든 투자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이게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바탕에는 저기 주식 시장은 투기야. 그 부동산 투자도 패가망신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를 정상적으로 좀 해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잘 고르고 여기에 내가 돈을 집어 넣어서 그 기업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좀 기대하고 그 기업은 성장을 하고 그 성장한 만큼 이렇게 중간중간에 돈을 받고 이런 과정을 좀 밟아가자. 이게 원래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니까 그대로 가자. 근데 이제 제발 좀 하다가 이상한 물적 분할하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샀는데 20만 원이 되던 찰나에 자 쪼개겠습니다.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뭘 하다 보면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저희 삼성물산은 비싸 보이지만 제일모직과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짓 좀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주식 가격 좀 떨어뜨리지 마라. 그거 배임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해보자. 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지? 그 다음 얘기 해보면 배당 말씀드렸잖아요. 스무스한데. 그 배당을 안 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재벌 총수들이 내가 배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배당을 안 한다. 그러면은 배당을 받았을 때 세금을 낮춰주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당 소득이랑 이자 소득이 일정 이상 2천만 원 이상이면 그게 종합소득에 합산이 돼서 최대 세율이 49.5%. 그러니까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배당 별로죠. 내가 세금을 반 이상 떼내야 되는데 차라리 모아뒀다가 그냥 쑥 가져오는 게 낫지. 그래서 요거를 그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그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 하자. 그래서 세율을 낮게 적용하자. 15.4%에서 27.5%로 차등 적용하자.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세금을 덜 매길 테니까 기업분들 그 배당으로 돈 가져가세요. 이렇게 당근책을 내놓은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조세가 줄어들 텐데, 세수가 줄어들 텐데, 그게 크리티컬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소영 의원 안이 있어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는 안, 그 안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 안에 조금 힘을 실어준 건가라는 이제 시각들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명징하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언급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리하면 배당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벌 총수 세금을 좀 깎아주자.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일단 배당으로 생활비를 버는 게 쉽진 않다.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이 2.4%예요. 이게 뭐냐면 100만 원치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을 때 1년 배당 24,000원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24만 원, 1억 갖고 있으면 240만 원. 1년에. 1년에. 네. 그러니까 요걸로 생활비가 도움은 되긴 되는데 이제 1억 원 현금 들고 있기가 쉽지 않고 은행들이 그 배당이 좀 좋다고 하는데 우리금융지주가 5.85%, 1억 투자하면 580만 원 연에.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저소득 민중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다. 취약계층이지 우리는. 그렇게. 슬프니까 그만해.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 이제 불우한 아니야. 이게 왜 합의를 봐. 취약계층이 아니야. 합의를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소득 부양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배당도 받으면 좋은데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확대해서 복지를 강화하고 그렇죠. 최저임금 올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것이지 않겠느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FM 청년이야. 맞아요. 조한문 근데 기자님. 그런 와중에 이런 그 훌륭하셔.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를 얘기하는 측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세수가 좀 줄어드는 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배당 성향을 35%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배당 소득도 정부가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런 선순환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소득 그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게 하려면 소득세 깎아주는 거 이전에 불법 편법으로 승계하는 거를 말아야 돼요. 맞아. 그 길이 열려 있으면 맞아. 세금을 아무리 깎아줘도 그치. 불법 편법으로 다 빼갈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그러니까. 배당을 해서 맞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을 먼저 해서 그런 기반들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럼 시그널 차원으로 본다면 그게 이제 뭐 성법 개정은 지금 뭐 되게 중요한 과제로 한 거고 실제 그 비판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세수 얘기도 꺼내고 이게 사실 주장이 여러 가지 더 이소영이 얼마나 가까운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실제 그 내는 법안들이 이제 이 서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근데 많은 전제 조건들을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건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상법 개정이 이제 핵심일 텐데 또 만만치 않은 시그널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부동산에 돈 좀 빼라.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부동산에 돈을 빼서 여기는 넣어야 된다. 이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라서 뭐 요것만큼이나 또 후속 조치, 그러니까 이후에 부동산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좀 본다면 이게 종합적으로 좀 보일 것 같아요. 그 의지는 천명한 거거든요. 부동산이 높은 이유는 뭐 시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규제의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세금이 잘 먹히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이 몰려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다. 맞는 얘기거든요. 돈이 몰리면 당연히 올라가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왜? 돈이 많이 몰렸으니까. 여기를 빼면 여기 또 빠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유도해 보겠다라는 건데 규모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게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조한무 기자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1, 2억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에. 그래서 7, 8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전세 끼,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 끼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 2억 투자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 2억을 거기다 말고 이쪽으로 해라. 자, 그러면 1년에 요 배당을 지금 이제 뭐 해면 5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1000만 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강경 기자 지금 이 얘기 어때요? 무난합니다. 가산탕진 시나리오 아니야? 본인한테? 아니, 부동산은 빼는 것만 이제 그래도 마음에 드네. 생각보다 그 부동산이 훌륭한 지금 청년이네. 가산탕진 할 수 있어요. 네. 그 갭 투자가 한번 물리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요. 그 1억도. 그리고 전세를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정말 돌아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역전세 막.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렇게 안전자산이 아닌 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뺀다면 지금 빼시는 게 다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빼서 주식으로? 뭐 주식 투자야 뭐 하시든가 말든가 뭐. 대통령은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꼰티 한번 부리면 이제 상법을 다시 뭐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지난번 상법에서 국힘에서 딴지 걸까봐 미리 빼둔 게 몇 개 있어요. 그거 다시 안 내시면 여기서 또 좀 비판을 좀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다시 넣어야 돼요. 아. 이사회 관련한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네네. 아우 뭐 보시지도 않겠지만 혹시 보시면 꼭 넣으시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근데 아무튼 요즘 뉴스 보는 재미가 좀 있어가지고요. 변화하는 것도 그렇고 당장에 변화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변해 나갈 것도 좀 기대가 되고 그러네요. 근데 시사 꿀꿀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사 꿀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민철 기자의 재미있는 경제 뉴스 시간. 맞죠? 새롭게 발탁된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 파헤쳐 주신다고요? 네. 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네네. 뭐 우려도 있고요, 기대도 있고 뭐 말이 많은데 제가 오늘 지은 제목은 이재명 김용범 케미는 이런 제목입니다. 네. 이게 모르죠, 뭐 저도 케미가 어쩔지는. 근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좀 유추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2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프로필부터 보시면요. 1962년생 그 63세죠. 우리 나이로. 그리고 전남 무안군 출신이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요. 행정대학원 석사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땄고요. 그 한덕수는 못 땄죠. 그냥 수료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성실한 검증됐다. 그리고 네. 나서 그 공직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니고 그 전에 했죠. 86년도에 그 재경 직렬 30회 행시 패스를 했고요. 재정경제부 지금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서 쭉 뭐 은행제도 과장도 하고요. 금융권 이런 쪽 관리하는 직책을 쭉 맡다가 그 금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그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주로 쭉 생활을 하다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말기쯤에 재임을 했습니다. 요 시기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건 아마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거는 패스를 하고요. 그때 팬데믹 시기죠. 그때 여러 대책들을 많이 주관을 했습니다. 기재부 2차관으로서. 질문하셔야죠. 정혜리 아나운서님 대본이 거기입니다 지금. 근데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는 거죠? 정책실장?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었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약간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해서 요게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좀 알려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생소하다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 두들겨 맞은 사람이 정책실장들이 아니 그러니까 완전 새롭진 않은데 뭔가 약간 윤석열 정부에서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대본대로 질문해 주셔가지고 아유 나 연기 괜찮았나요? 괜찮았습니다. 3번 페이지 보시면 네. 보통 이제 3실장이라고 하죠. 3실장.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이런 네. 3실장이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책실장은 비서실 산하에 있는 구조기는 해요. 네. 요 표 보시면 선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비서실장 아래로. 이 비서실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총무비서관, 의전비서관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그리고 부속실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그 아래 내려가면 정무, 홍보, 경청, 민정 수석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제 비서실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정책실이 따로 있죠. 네. 이 정책실 아래로 내려가면은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미래수석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정책실이니까 4번 페이지 띄워주시면요. 4번 페이지 이 정책실장만 따로 떼가지고 제가 확대해 놓은 건데 경제성장수석 밑에 성장경제비서관, 산업정책, 국토교통, 농림축산, 중소벤처, 해양수산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정부 부처랑 똑같은 구조. 사회수석도 보시면 보건복지, 노동, 교육, 문화체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정책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 구상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국민 통합이나 뭐 이런 모호한 말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 정책으로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책을 담당하는 건 행정부가 되는 거고 네. 행정부에서도 이제 각 부처가 해당 정책들을 진행시키는 거니까 그거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내에 보좌진, 정책 보좌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정부 때도 정책실은 있었어요. 정책실장이 있긴 있었는데 아마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 기사에 좀 보지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뭐 이관섭, 성태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름도 낯서네? 뒤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설명이 좀 들어가요. 네. 대본을 뒤까지 안 읽으셨군요. 아니, 뭐, 봐도 이름은 잘 기억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장 공식적으로 장관급이기는 한데 그거보다 높다고 여겨지고요. 오. 그리고 요 수석만 돼도 뭐 장관 빼고 차관이나 뭐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국실장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청하면 바로바로 들어주고 왜냐면 이제 대통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카운터 파트니까 그리고 실제 그 수석들 밑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뭐 상급, 4급, 과장급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율하고 통제하고 뭐 그런 뜻이겠죠. 대통령실이 아까 말한 그 3실 전체로 놓고 보면 5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조직도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비서실이 제일 크고 그리고 정책실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다 알려진 걸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청와대 자체가 규모가 이제 계속 커지면 국회나 야당 이런 데서 싫어합니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부처 안에 또 할당하는 인원들도 또 있고 그러니까
소속은 문체부인데 실제 하는 일은 정책실과 하고 아.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도 좀 이렇게 몇 명 더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인원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게 대통령실 자체가 한 400명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정책실도 처음엔 없었어요. 나중에 생겼죠. 아. 정책 수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제2부속실도 없앴었죠. 근데 다시 나중에 제2부속실 차라리 있었으면. 정책실장 최상목이 그 정책실장 출신이죠. 부활한 5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구조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제가 잘라낸 건데 문재인 정부 조직도입니다. 왼쪽에 이재명 정부 거 보면은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세 번째 AI 미래기획수석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정책실장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일자리 수석이 있습니다. 요 일자리 수석이랑 미래계획수석 여기가 정책실이라는 걸 이제 뭐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정책 목적에 따라 조금씩 바꾸는데 요게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3수석이지만 이재명 때는 AI 미래기획수석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일자리 수석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뭐 아시겠지만 일자리 막 상황판 만들고 막 TV 한 3개 띄워놓고 그랬던 기억도 다 있으시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 AI의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정책실이라는 게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없다가 나중에 생기기도 했고 어쩔 때는 좀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주목을 받기도 했고 이랬는데 이게 왜 어쩔 때는 주목을 받고 어쩔 때는 또 주목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정부 성격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뭐 공교로운지 어쩐지는 목적에 딱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는 정책실장이 좀 주요하게 대두가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더 대두가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6페이지 띄워보시면 네. 그게 이제 역대 정책실장 캐릭터 비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노무현 정부 때 이 정책실이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만 해도 위원회로 하고 수석을 통해서 직접 하고 뭐 아시겠지만 그 총리 중심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좀 쭉 움직이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폐지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폐지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뭐 비슷하게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혜림 아나운서도 이게 있었어? 뭐 이렇게 되는 네. 그리고 곰곰이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모든 화살을 정책실장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 않을까 그분들.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7번 페이지 가시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심은 이제 정책실장이니까 정책실장들이 과거에 누구였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 유명한 이제, 이름들이. 네, 문재인 정부의 이제 좀 알겠죠. 이름들이 보니까 바로 다 기억이 나요. 그렇죠.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그리고 이제 김홍범까지 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좋은 기억들 별로 없으시죠? 제가 하면서 아 이분들이 그래도 굉장한 그 학문적 석치도 있으시고 그리고 실행력도 굉장한 분들이었거든요. 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97년도 이럴 때 삼성 그 이사회 가가지고 김상조 위원장이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정위원장 가갖고 정책 시절까지 갔는데 딱히 장하성 이분이 사실은 김상조 위원장의 선배격 고대 교수 이분 김수현 그 교수도 사실 굉장한 부동산 전문가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인데 뭐 그렇습니다. 이 평가는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다 이런 정도.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뭐 공정경제 이런 게 이제 한창 문재인 정부에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개혁, 공정 경제 다 맞았죠. 그렇죠. 애를 썼지만 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은 전진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이제 어떤 시민들이 가졌죠. 박근혜 탄핵 이후 가졌던 열망과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죠.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될 거는 이 표에서 스타일이 다 학자였다는 점이에요. 진보 성향의 학자, 교수들 그리고 실행력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워낙에 이제 십자포화를 맞게 되다 보니까 막판에는 이 이호승 실장이 등장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기재부 1차관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조율형, 온건하고 균형을 잡는 사람 뭐 이런 중도 성향의 사람으로 막판에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임명된 김용범 실장은 이호승 실장과 가장 비슷한 성향이다. 근데 나중에 끝까지 들으시면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조금 캐릭터가 좀 달라요. 기재부 관료긴 하지만 네, 같은 관료인데 중도 성향의 어떤 조율 이런 거는 비슷한데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내용을 나중에 좀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걸 평가해 보면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문재인 정부까지겠죠. 어떻게 보면 관료 사회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아예 파악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온갖 데가 적이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그 심리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피아 뭐 이러니까 그들은 그냥 적에 둘러싸이는 대통령실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을 만들어 가려면 친한 사람은 교수들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사회와 연관을 맺고 있는 교수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용이 되는 거죠. 네. 주로 이제 그래왔던 것이고 그게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뭘 하려고 했는데 관료들도 잘 모르고 특히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어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됐는데 뭐 보고서를 한 트럭을 갖고 온다거나 뭐 이런 길들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고위 관료들의 반대 많았으니까 이런 시대가 존재했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학자들을 많이 기용을 했던 것이고 역으로 학자들은 실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겉도는 측면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학자들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진 않는 또 이런 것들이 정책이 결정되는데 아래에 가면 기술 부려가지고 숫자 조작해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 왔었는데 저는 지금 이 관료들을 여기다 전진 배치하는 것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역으로 관료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정부가 오랜 경험,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까지를 경험해 오면서 실제 인물 파악들도 많이 한 상태고 그리고 관료들 중에 이제 관료를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하고 관계들도 많이 맺어왔던 어떤 민주당의 집권의 역사, 집권의 과정의 결과물 혹은 성과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관료들 전진 배치하고 있는 거. 저 사람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야. 혹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관료 사회 내에서도 혹은 이제 관료에서 벗어난 이제 자연인이 된 사람들 중에 관료 출신들 중에서도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제 관료를 이제 했다는 것은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이재명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는 이제 민주정부가 관료들 중에 손발을 맞춰갈 수 있는 관료 출신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기도 하고 또 역으로는 그 세대이기도 하다. 지금 60년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그 지난 정부에서 그게 두드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청와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고위 관료들 중에 청와대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예. 그러니까 그건 학자들도 그랬거든요. 학자들도 지금 60년대생들이 많으니까 학자들도 부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장관이든 청와대든 웬만하면 좀 안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게 어쨌든 입신양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정부하고는 정말 뭘 못한다. 자기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보적 성향의 중도라 하더라도 혹은 보수라 하더라도 합리적 보수라거나 혹은 뭐 약간 진보적 성향을 띠는 이런 관료들도 많은 세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대학을 어쨌든 80년대 다녔고 뭐 돌을 던졌든 던지지 않았든지 간에 그 평판 조회해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돌은 안 던졌지만 욕을 한 애는 아니다. 학생총회 하면 집회 나오진 않지만 강의실에는 안 들어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쟤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지 혼자 강의실 있던 애야. 저런 애는 안 돼. 뭐 이런 것들도 대학생이 있어요. 강의실을 지켜서 안 되는. 아니, 실제 그 시대에 학생총회를 하면 강의실 비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 가나 또 있죠. 하지만 돌을 던진 데 옆에 있어도 배신 때리는 뭐 그런 분들 그렇죠. 많으십니다. 그 검사를 보면. 지금 어디까지 가시는 예전 거예요? 얘기를 그래도 어쨌든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질문해 주세요. 여기 대본에. 뭐. 아이고, 그렇군요. 네. 갑자기 여기서 너무 흠뻑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정책실장 말고 정책 수석들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도 좀 있을까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그 공공민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연관이 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이 김용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 김용범이라는 정책실장이 공공민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관료 출신,
우리가 이호승을 볼 때 좀 약간 이제 이 정부가 힘 빠지니까 관료 사회 장악력을 높이려나 보다 이렇게 봤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도 좀 약간 어찌 보면 진보 성향인가 이 사람? 이런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일단 실장에 놓고요. 같이 그 임명된 수석들을 보면은 8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하준경, 문진영, 류덕헌 이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아마 신문 좀 많이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법한. 보시면 59세, 58세 이렇게 비슷비슷하시고요. 그리고 하준경, 류덕현인가 이분이 아마 서울대 출신 그 김영범과 같은. 그리고 지금 세 분 다 교수시죠. 교수시고 한문 씨가 아마 하준경 교수랑 통화 자주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뭐 많이 친하진 않은데 지금 보니까 백경원 선배 통화 많이 하셨던데. 그러니까 재정 뭐 이런 쪽에서는 많이 기자들이 많이 통화를 하는 그런. 민중의 소리 경제부 기자들이 통화를 많이 한다 이 얘기는 뭐 성향을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좀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분들이 현실 경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가 땅 터지면 기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바로 전문가 자문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뭐다 그러면 이제 맥락을 보시고 그걸 이제 그건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분들은 전화를 드리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내 연구도 연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데이트들 그리고 요분들은 이제 좀 진보 성향의 학자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요걸 실장 수석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기재부 출신의 관료 합리적인 보수를 센터로 세우고 그 밑에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을 쭉 하고 카운터 파트들을 맡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실현시킬 사람으로 이 실장을 둔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이 센터에 진보적 학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 말고 안에서 좀 많이 싸우겠는데? 예? 많이 싸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네, 고를 것 같죠. 고를 것 같은데 이 다음 얘기를 좀 들으시면은 네.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할 것 같고 네. 여전히 좀 한계도 좀 분명히 있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얼마나 하나 더 하준경, 문진영, 유덕헌 이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접점이 다 있어요. 과거부터 하준경 이분은 최근에 이렇게 쭉 뜨셔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이제 정책 관련한 걸 많이 핸들링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문진영, 유덕헌 이분들은 오래 전부터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좀 잘 파악해 오신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문진영 이분은 성남시정 시절부터 좀 복지 설계 같이 하셨던 분으로 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아동수당 네. 이런 걸 진행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방금 전에 강경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럼 이분들이랑 김영범 실장이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사실 그런 저도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9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9년도 뉴스긴 한데 2018년도 뉴스죠. 2018년도에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이분이 금융위에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최종 금융 정책 단계에서 금융위원회가 이걸 징계를 의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도 보내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제재는 여기서 하고. 근데 이거가 뭐 제목 보시면 이게 한겨레 기사인데 반쪽 결론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핵심 쟁점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검찰 고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 이게 복잡한데 2015년도에 회계 규칙을 하나 싹 바꾸거든요. 그거 바꾸는 부분은 안 했어요. 그 바꾸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큰 거였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고발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반쪽짜리였다. 삼성의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의 편을 들어준 반쪽은 징계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래정지도 매기고 막 이렇게 징계 과징금도 수백억 때리고 했는데 나머지를 다 그렇게 봤으면 훨씬 더 심한 징계가 갈 수 있었는데 그건 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발표했는데 요 사진에 나온 요 양반이거든요. 증선위원장. 근데 그래서 별로 첫인상은 안 좋죠. 또 경제부장으로서도 네, 근데 민주예술의 경제부장. 이게 증선위 차원에서 내리는 결정은 아니니까요. 이런 거. 정권 차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자체가 좀 이거에 좀 타협한 거다. 무엇보다 이렇게 나중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좀 분노를 많이 했어요. 당시 나왔던 시민단체 성명서들을 읽어보면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있는 분이라서 이게 좀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좀 하나가 있고요. 10페이지 보시면 또 한 명 말씀드려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지금은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이 됐죠.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게 뭐 평시라고 치면은 인수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쭉 이제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들을 쭉 모으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 국정과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단, 자문단 자문위원회, 자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뭐 비슷한 골로 갔어요. 자문을 뺐죠. 근데 뭐 한 3, 4월부터 계속 이분이 정책 시장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그랬었죠. 이게 문화일보 기사거든요. 인터뷰 기사고. 근데 밑에 보시면 정책실장 말씀드리기 곤란 정책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걸 크기로 치면 비율로 치면 잘라야 되는데 자르긴 좀 그래가지고 이분은 80년대부터 이재명 대통령이랑 야. 함께 성남시장 뭐 운동할 때부터 시민운동할 때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는 경기연구원장, 민주당 대표할 때는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계속 싱크탱크를 같이 했던 분이에요. 네, 기본 시리즈, 뭐 무상 뭐 이런 거 다 이분 손에서 조율되고 입안되고 했던 야. 그분인데 딱 문을 열었는데 김용범 뭐 이렇게 된 약간 거죠. 배신감? 뭐지? 왜 그러니까 이제 그러셨을까? 조금 이게 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중에 다음 정권 분될 수도 있죠. 다음 실장. 중반 이후에는 실장 혹은 그 이상의 자리도 뭐 되지 않을까. 근데 근데 아마 지금으로서는 국정기획 그 인수 역할을 하는 그 국정 과제를 발표하게 될 텐데 이걸 총괄할 사람도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걸 총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맡긴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국정 전체적인 그 원래대로면 인수위 끝날 때 이제 100대 국정 과제, 뭐 10대 국정 방향, 100대 국정 과제,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하여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나온 게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게 나왔었던 건데 이런 거를 발표하게 될 거예요. 이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면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인선이 다 되고 이때쯤 되면 발표를 하겠죠. 그 뭐 그때쯤에 아마 국민주권 정부라는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아마 이재명 정부의 10대 과제는 이거다. 10대 방향은 이거다. 뭐 10대 과제는 이거다. 뭐 세부적으로 무슨 게 있다. 그게 발표되면 이제 뭐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갈 텐데 이걸 아마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하다면 이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5년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정책실장에는 일할 사람을 아마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정책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장을 빨리 임명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 지금 계속 데리고 다녀요. 네, 실장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을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좀 실용적인 사람을 또 하기도 했고 아마 G7에 다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거에 맞는 좀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실장이 되는 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니까 뭐 다른 걸 맡길 수도 있겠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결국 지금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분인데 어쨌건 일단 뭐 기재부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제일 그죠? 딱 인상이 딱 들어오니까 뭐야? 아니, 뭐지?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걱정스러운 먼저 부분이 들죠.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해도. 그렇죠. 그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기가 딱 가는 정책실장에 뭐야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분이 진짜 그런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려다. 우리가 당한 게 있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에요 대체? 그렇습니다. 어떤 제가 사람이에요? 구성을 이렇게 참 다이나믹하게 지금 이제부터 대박 반전 스토리가 진짜요? 펼쳐져야 되는데 반전 아닌 거 아니야? 아까부터 계속 예고하던데. 뒤에 가면 달라질 거라는 거. 이렇게 칠칠 맞다. 아유,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2021년도에 기재부를 차관 퇴임하고 책을 하나 써요. 거기에 이제 여러 자기의 정책적 구상들을 쭉 밝혀놓는데 이게 나왔을 때도 저 경제부였는데 그때는 뭐 그냥 그런 갑다 정치하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어요. 첫인상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 책은 거들떠 보진 않죠. 그렇죠. 기재부 차관이 책을 냈어? 그러겠지 뭐. 격병과 균형? 뭐 그래. 뭐 그러시든가. 뭐 펼쳐보질 않는다. 네, 들춰는 봤어요 그때도. 근데 그래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넘겼는데. 근데 최근에 빌리지 않았어요? 네? 이 책을 다시 보셨죠? 네, 봐야 되니까요. 아직 최근에 엄청 감명 깊게 보셨다고. 책상에 책이 딱 있더라고요. 정독 도서관에서 빌려. 이건 사진은 않지 이런 생각. 근데 여기 딱 펼쳤는데
쭉쭉쭉쭉 읽히고 어. 심지어 재밌어. 그러면서 이게 왜 재밌지? 왜 재밌지? 이러면서 봤거든요. 이게 왜 재밌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일단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책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충실한 내용의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목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글로벌 거시 경제부터 금융, 저 밑단에 있는 그 정책까지 뭔가 통시적으로 본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책을 보면서. 이걸 정리한 기자의 힘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3프로 TV에 있는 그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양반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비단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이 깊이가 좀 있었고 그리고 보수적인 스탠스인데 매우 합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디테일하고 이런 거. 읽기 편한 이유가 첫 번째는 문장이 좋아요. 기자가 썼기 때문에 문장이 좋고요. 두 번째는 사례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현실 사례. 딱 그런 걸로 시작을 하니까 책이 그 팬데믹 상황을 그냥 팬데믹 상황이면 경제잖아요. 그러면 팬데믹이 벌어졌다. 금융시장은 난리 났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한 독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 보고를 받았다. 우리는 그게 뭔지 회의를 해보기로 했다. 뭐 이런. 그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9대 1이었다. 우려를 표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약간 흥미진진하네요. 그런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읽기 편한데 내용은 어려워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뭐 경제 분야 책은 맞아요.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기자가 쓴 르포처럼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가면 힘이 좀 느껴져요. 그렇죠. 내용들이 탄탄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부원이 새로 들어오면은 요걸 읽혀야겠다. 그러면 그 팬데믹 이후에 뭐 국제 상황이나 그 거시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주제가 워낙에 많으니까 요거 아이템의 보고다. 여기 나온 거 하나씩만 내 시각으로 다루면 1년을 먹고 산다. 이런 생각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봐도 이해되나요? 충분히 됩니다. 쉽게 썼어요. 격변과 균형이라네요. 대신 옆에 이제 챗GPT를 좀 띄워놓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 이 책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그 팬데믹 직후에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기재차관으로서 좀 그 시기를 좀 끌어온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한 경제 문제가 초반에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책의 통시적으로 그 흐르고 있는 문제의식은 복합 위기를 대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을 어떻게 국제사회가 극복을 했느냐 이건 유동성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유동성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네. 돈 풀었다. 돈 풀었다. 네. 돈 풀어서 해결하다 보니까 이 돈이 막 쏠려다니면서 불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이게 좀 돈데? 그럼 확 들어가서 들어 올리는데 안 된다 싶으면 확 빠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 주식이 확 올라갔다 떨어지면 문제 발생하고 채권도 마찬가지 뭐 원자재도 마찬가지 딱 그런 식으로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그 불안정성이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발생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뭐 통화 정책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긴축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긴축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쓰던 걸 안 쓰고 정부가 그리고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그 자금 이동을 좀 제어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니까 그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 게다가 지정학적 갈등, 뭐 패권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그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한테는 치명적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정리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밖에 정리 못하는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보다 훨씬 재밌게. 그러니까 미국, 중국, 뭐 유럽, 일본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뭐 금융시장도 분석하고 경제 상황도 분석하고 이게 한 120페이지가량 초반에 쭉 정리를 해 나갑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핵심적으로 보는 건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의 변곡점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전 세계가 경험했던 변곡점으로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게 있고 2008년 이후에 형성된 그 세계 토대 위에서 팬데믹이 왔고 이게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그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다르고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없다.
이런 거죠. 돌아갈 곳은 없고 새롭게 적응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쭉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걷어들이려고 하는 언제 걷어들여야 되는지 걷어들이면 우리는 괜찮아지는 거지에 대한 모두가 불안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당국자들이 다 불안했었고 그 여파는 계속돼 왔고 그것이 낳은 효과가 그 결과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긴축이 있으니까 불안정 이런 것들이 확대됐고 지금은 그 상황 위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건 그냥 빌드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2부에서 그냥 쭉 해요. 뭐라고는 전 세계는 지금 이렇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배경 설명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나도 그걸 한번 정리하고 싶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근데 그 정리가 되게 깔끔하고 뭐 합리적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교수들이 쓴 책을 보면 어렵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프 막 쓰고 막 통화량이 어떻게 돼서 뭐 이런 얘기 막 들어가면 머리 아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실에 벌어졌던 일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되게 괜찮은 시각이었던 건 뭐냐면 각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봐요. 지금 돈을 풀 거냐 말 거냐 얼마나 풀어야 되느냐 이건 얼마나 걷어들여야 되느냐 그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들 했는데 그게 이런 결과를 낳았어. 다 뉴스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다. 됐죠. 미국이 그렇게 했는데 유럽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렇죠. 일본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면 재밌어요.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게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렸었는데 11번 페이지에 그게 혹시 나갔나요 방송에? 네. 아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어갖고 이제 12번 페이지로 넘어요. 뭐 설명을 길게 했는데 그거 갖고 뭐 아무런 해소가 안 되잖아요. 어쩌라고. 이 사람이 기재부 출신이라잖아. 어떻게 잘 썼대. 그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게 12페이지 좀 뒤시면 한 챕터를 아예 여기다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한 제목은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입장이 뭐냐. 근데 이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꽉 막힌 사람은 아닌데 재정 확제론자로도 볼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돈 안 푸는 거야? 근데 뭐 블랑샤르라는 학자가 있대요. 네. 이 블랑샤르라는 학자가 뭘 주장했냐면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으면 국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뭐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 국가 부채라는 거는 분모에는 GDP 경제 성장이 있고 분자에 그 국가 부채의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장을 계속하면 부채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이 부채 비율을 새로운 부채를 내 가지고 갚으면서 가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주장을 기재부 출신이 책에다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걱정이 아닌 논리적 근거를 일단 제기를 하고요. 또 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양대 축이 있어요. 그 국회 예산정책처가 있고 행정부의 기재부가 있죠. 이 양쪽이 왜 추계에서 그러니까 뭐 재정이 필요한 규모나 아닌 규모나 이런 거 왜 차이가 나냐라는 걸 항목별로 또 분석을 또 쫙 해요. 추계하는 거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디테일로 이제 좀 약간 넘어가는 얘기라 이 정도로 하는데 한쪽은 예산정책처는 확장된 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추계를 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좀 높게 나오는 편에 있고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확장을 한때 위기에서 썼으면 그 다음에는 줄여나갈 거다라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을 또 분석을 하고요. 이게 여기 없나? 대본에 없나요? 네, 없어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셨나 봐요. 자유분방하게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그러면서도 재정 준칙 이게 그 진보 진영에서 되게 싫어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특정 준칙 그러니까 재정 풀어야 되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재정론자들 입장에서는 위기에서 풀어도 정도가 있다. 그 정도를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 그래 나중에 대비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재정 준칙을 옹호해요. 이 차관 김영봉.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추계 방법을 합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채 비율을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여러 근거들이 있다라는 걸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리고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거 많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새 비목은 그러니까 새롭게 사업을 설정할 수 없다. 근데 그것 자체가 헌법에 쓰여 있는 거는 주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권한이 행정부의 그 예산 권한에 들어가 있다라는 비판도 소개를 하고요. 종합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재정을 막 확대해야 된다. 확대론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조적으로 이런 재정 중칙이나 국가 부채 비율을 정해놓고 국제 상황, 그 재정 상황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죠? 이거는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기재부를 포함한 이제 경제 관료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은 보수도 아니고 말도 안 되게 긴축 재정을 너무 주장했던 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합리적인 보수라고 보이는 거는 경제가 하락했을 때는 돈을 푸는 거고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그 금리를 낮추는 거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것까지 깨가면서 경제가 빠그라지고 있는데도 돈을 안 쓰겠다고 우겼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쵸. 그 이후에 김영범이 나오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인데?라고 보일 뿐이지 사실로 봤을 때 이거 그냥 이 사람이 합리적인 수준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면 조금 돈을 써도 된다는 거는 돈 벌면 그 돈 대출 써도 받아도 되는 거지. 된다는 거는 그냥 하나만 한 얘기인 거 맞습니다. 아닌가? 맞아요. 근데 워낙 이전에는 이제 뭐만 하면 부채가 많아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다 틀어막았던 건데 이분은 어찌됐건 부채를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이니까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전향적. 최소한의 상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좀 그쵸, 나은 그쵸. 사람처럼 보이는 효과 아닌가? 라는 근데 이 생각도 사람이 좀. 책에서 쓰는 내용이죠, 제가. 그쵸. 뭐 자기가 말도 기재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끝나고 정책적으로- 나서 쓴 거니까 또 아니 그때는 돈 풀긴 풀었으니까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지만 그- 그때 아마 내부에서 반대를 했을 수도 있고. 방송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2014년 말에 이제 얘기한 거 보니까 그때 이제 팬데믹 때 한국 정부가 돈을 쓴 거긴 맞는데 외국에 비해서는 적게 쓴 건 맞다. 많이는 안 풀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도 24년. 2024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건 그 평가는 맞고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는 거죠. 재정 확대를 할 수 있고 하지만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적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안한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3페이지 가보면 이제 실예시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책에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5월 10일인가 올해 5월 10일인가 그 페북에 글을 해놨어요. 이분 페북 재밌습니다. 가서 보세요. 이거 재밌는데. 거의 팬인데? 팬 됐어. 흑자국 딜레마와 한국의 해법, 내수를 설계하는 재정 기준.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한국은 흑자국이다. 수출 흑자덕인데 내수가 취약하다. 내수가 성장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성장에 제약이 된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야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안의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 저축과 수출에 과도하게 기댄 구조에서 벗어나서 내수 중심의 균형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거예요. 이거 그냥 누가 한 말 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한 말 같은. 그래서 대책이 뭐냐. 사정이 이러하니까 지금 한국 경제의 재정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가 되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뭐 근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요. 자기는 이제 이걸 갖고 구조 개선형 재정 이렇게 씁니다. 이런 명명을 하고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 합의에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은 1. 생산성을 높이는가. 재정 확대가. 2. 민간이 다시 움직이게 하는가. 3. 미래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가. 이 세 가지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기재부 출신의 한계가 보이는 거죠. 재정이라는 게 무슨 기업 자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안 높여도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이 안 움직이니까 쓰는 게 재정인 거죠. 맞아. 그리고 재정을 쓰면 미래에는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안 이런 걸 쓰겠다는 원칙으로 얘기인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재부 출신의 관료 한계. 싸우겠는데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또 그래요. 요거를 기준으로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5대 분야를 꺼내는데 AI 전환기 제휴, 청년 자산 형성, 공공교육 인프라, 기후 에너지 전환, 지역 커뮤니티 헬스케어. 이것도 누구랑 얘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AI가 바뀌었고. 네. 여러분 이제 곰곰이 같은 분들은 이거 이 시기에 또 그랬나 보다. 이미 좀. 그렇지. 이때는 내정된 상황이겠죠. 내정된 상황일 거고. 이미 말을 맞추셨나 이런. 그러겠죠. 서로 합의된 내용을 이제 정리했겠죠. 그러면 당장 그 저것부터 까볼 텐데, 페이스북부터 까볼 텐데.
너 일주일 전에 이래놓고 지금 이러면 이러진 않을 테니까 손발을 막 맞춰놓은 상태일 거고 제가 볼 때 약간 비판받을 수 있는 보수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 틀어막고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만한 내용들을 써놓은 거니까 네, 그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스탠스를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점에 중도 보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연관이 돼 있겠죠. 네. 최근 페북글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재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고, 그 대신 어떤 재정 확대에 대한 입장은 열려 있고, 그 쓰는 돈에 대한 사업 분야도 코드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뭐 기재부 출신 안 같게 완전 확장 재정론자네? 뭐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근데 제가 팬이 된 거 이제부터 드릴 말씀인데, 이것도 뭐 들으시면 또 당연한 얘기했다 이렇게 밝은 청년 정직한 청년은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14페이지 보시면은 책의 그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한국 사회가 뭘 해야 되냐. 3대 과제를 꼽는데 산업 여군들의 노후,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자산 격차. 이 세 가지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이제 재밌는 게 15페이지에 있는 그 산업 여군들 노후인데요. 산업 여군들이라는 게 90년대 청년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시고 6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70대 애들. 노후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일단 없고요. 네,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기업들의 연금도 사실은 없었던 때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기회가 많았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그 돈을 다 썼죠. 그러니까 우리 키우고 우리 할아버지들 부양하고 이러면서 다 쓰신 분들이 상당수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노후 대책이 없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자산을 축적해갖고 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진짜 과대표돼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가시는 분들이 70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 거고 자살률이 1위인 이유가 사실 불편한 현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자세하게 쪼갭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70대, 2022년의 70대가 80대 기대 여명을 10년으로 봤을 때 한 2030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거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1번은 이 특정 연령 이상의 한 해 기초연금을 한시 인상하자. 지금 20만 원씩 주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75세 이상 70% 하위 70%한테 30만 원씩 주네 지금. 20만 원씩을 더 주자는 거예요. 50만 원씩을 줘서 최소 기준을 맞춰주자. 그러면 빈곤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막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뭐 먹을 게 없어 이럴 거는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분들의 기대 여명을 10년으로 예상을 하자.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10년 동안 그 공공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원하자. 그리고 이분들이 75세가 돼서 일을 못하면 특별연금을 지원하자. 요렇게 해서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요 특별 프로그램을 이 김용범은 2055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고 20만 원씩 주고 70% 어떻게 되고 이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1년에 한 4조. 요분들이 이제 중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게는 9조 정도를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로 놓고 보면은 141조 원 정도를 20년, 25년 정도를 쓰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 65세, 현재 65세 이전 이후 세대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입률이 올라와서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까지 감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책에 쓴 말이 이제 규모는 적지만 뭐예요? 규모는 적지 않지만 규모는 적지 않은데 대부분 생계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돈이 재정에 대한 규모는 적지 않은데 네. 이 대부분이 생계비로 지출이 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이런 부족 또 다른 취약계층 고충에 해소되는 단비로 기여한다 재정이. 그리고 가장소득 기반이 취약한 그룹에 대한 맞춤형 소득보정 프로그램 지출액의 대부분은 빠르게 소비로 환류된다. 그리고 그게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강력한 유효 수요 확대 정책이다. 이거는 근데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말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그렇죠. 16페이지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예요.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고용보험 확대 정책들을 또 논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에 대해서는 뭐 노란 공제 우산 뭐 이런 정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얘기를 하고요. 소득 파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또 써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그러니까 긴 노동자들에 대한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것까지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기반되어 있는 것과 진보적인 정책에서 제한되고 있는 내용들까지 책에서 쭉 다룹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책 막바지에 있는데 요걸 쭉 보다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런 고용보험 쪽을 그러니까 4대 보험을 확대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수 쪽에서는 그걸 되게 터부시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걸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 적용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나아가는 거 보면 그래도 나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네.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자산이잖아요. 첫 번째가 노인 빈곤, 두 번째가 이제 고용된 사람들, 청년 세대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세 번째가 이제 자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뭐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못 내리죠. 못 내려요. 보수주의자니까. 보수주의자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읽어보면 자산 소득의 과세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대놓고는 못하고요. 뭐라고 쓰냐면 제가 정리를 16페이지에 정리를 하는데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체의 단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에 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에 두되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담긴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고민할 시기다.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데 너무 돌렸는데. 요 앞단락에 있는 게 이제 그 따뜻한 뭐라고 해가지고 뭐 경제 이론을 소개를 해, 책도 소개를 하면서 이제 불평등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이론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정부는 정확한 자산에다가 과세를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읽혀요. 저는. 뭐 다 알면서 부동산인데. 자산 불평등이 한국에서는 부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 과세를 하자는 얘기를 해야지.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보수주의자니까. 그렇죠. 네. 보수주의자입니다. 네. 안 되겠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중도 보수화. 중도 보수로 간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온 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케미를 맞춰가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밝혀요. 이것도 되게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력 수요 특징 뭐 이런 것도 다 보고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이 전환율이 차이가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재정은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들도 책에서 논의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눈에 쏙 들어왔던 문장은 그 16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제 당위는 논쟁할 것이 없다. 넷째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탈탄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산업과 기술 전문가가 앞장서야 할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괜찮게 생각합니다. 찬성이고요. 그러겠죠. 신한 모델 좋아하시니까요. 네? 신한 모델을 좋아하시니까.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기됐던 기재부 출신이 과연 이런 이재명 정부, 진보 정부랑 잘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실장이 있고 그 밑에 있었던 진보적 학자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가 있다. 근데 쭉 이렇게 보면은 합리적인 보수인 것 같고 이재명 정부와 코드는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가 출연자분 중 4분이 너 이놈 김영범한테 그래갖고 막 쪼시는 것 같았는데 네, 뭐.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직 읽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많고 이제 저는 뭐 시원한 주장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스텝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뭐 한계도 분명히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저는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금 대통령하고 잘 맞는 부분이 있고 뭐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벗어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죠. 특히 이제 관료 출신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대통령의 자신감이기도 하고 그만큼 민주당이 성장했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역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있다. 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좀 진보적 의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관료 출신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혹하느냐 그런 게 너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역으로 한국은 그것으로 전진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관료들이 내는 아이디어와 정책들로 한국의 복지국가가 쭉 성장해 왔어요. 네.
정책과 어떤 이념 대결이나 사회적 합의로 된 게 아니에요. 위기나 이런 것들을 관료들의 힘으로 약간 극복해온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국의 복지제도가 어땠냐. 바닥이었어요. 하겠다고 했고 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복지제도 어떻게 정착되었을까요? 그 방향을 타고 관료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냥 한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이들도 생각한 거죠. 복지제도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 설계를 했고, 설계한 대로 쭉쭉쭉 해간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성장합니다. 복지제도나 이런 게. 그리고 문재인도 약간 부침을 겪어요. 사회적 혼란이. 근데도 계속 가요. 네. 왜 그러느냐. 이게 한국의 복지제도가 생각 외로 관료들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요. 이게 사실은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효과가 나냐면 그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요. 사회적 합의 과정을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 나는 안 줘? 왜 쟤는 줘? 이런 식으로 나타나 버리는 게 사실 지금의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가는 대통령을 만나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효용감을 주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이 없어요. 제가 왜 약간 삐딱선을 타냐면 민주당의 역할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의제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이 그건 행정부도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여당이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의제를 펼쳐놓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대통령이 이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자 탈원전이 옳아요. 만세! 이럴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경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루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여당이 박수치기만 할 때냐. 여당이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야당하고도 토론도 하고 정말 산골통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토론돼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하고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토론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바쁠 거거든요. 할 일들을 쭉쭉 해가는데 그것도 막 소통하고 뭐 이런 노력들도 하겠지만 요 사회적 합의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결국엔 관료들밖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남지 않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다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변곡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의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어요. 민주정부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교수 출신들이고 그동안 없었던 주장들을 꺼내놓고 소득이 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사회적 논쟁을 붙여보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들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복지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한 개념, 사회적인 의제들을 던져왔다면 아마 그거에 대한 약간은 반정립 같은 것으로 실제 일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갔다면 이것은 역풍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력이 이쪽도 좀 약했고 이것도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답답했던 것은 너무 큰 힘을 받으면서 앞으로 간 거죠. 뭐든 오라. 네.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그렇게 될 거거든요. 뭐든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 실장이 내는 정책들하고 맞다 가면서 저거 너무 좋아, 저거 너무 좋아, 저건 너무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들은 좋다 이거죠. 역으로 그럼 의제를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어가려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을 거고 그것의 한 단면들일 거란 말이죠. 지금 추진해가는 정책들은. 그럼 그 의제를 이제 사회 통합을 하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제는 누구한테 있냐? 저는 정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전엔 이걸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제를 던지고 사회적 논의를 하고 이런 걸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은 안 되고 논쟁이 되고 대통령은 그 논쟁의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쳐두르게 맞은 사람이 정책실장인 거죠. 네.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여러 주장들을 그 안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다 옳아요. 이게 아니라 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토론이 되고 이걸 확장을 해서 다른 당들과도 토론을 하고 국민들하고 해서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이 민주당이 지금부터는 과제가 이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국정을 뒷받침하는 길일 거다.
예, 저게 다 옳아요. 무조건 옳아요. 이게 이 단계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슬금슬금 그 얘기들 해야 하는 거죠. 저 정책이 하나의 단초일 텐데 예를 들면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연금은 어떻게 돼야 되고 요 논의를 또 다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것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해요. 이게 아니라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요거에 붙여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안착화시킬 건지 이런 토론들을 안에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한계들을 깨주는 건 민주당이어야 된다. 역할을 좀 나눠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은 요청하는 거죠.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에서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끌고 가주는 건 누구냐? 당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당에서 또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의 법과 그다음에 요것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도 논쟁이 좀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대통령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는 대통령실에서 막 칼부림 막 내고 막 보수야 덤벼라 내가 싸우마 이러다가 이제 처음 맞은 거거든요. 부동산은 없다 했다가 이제 부동산은 있던데 뭐 이러면 맞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해서 했으면 약간 달랐을 수도 있어요. 당이 이제 쫙 이걸 주도를 하면서 이제 갔으면 그게 당장 약간 나눠져야 되는 건데 이 혹여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이제 자처해 가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한테 케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경훈 선배 야구 봐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야구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 봤어요. 방송 중에. 야구 중계 보고 있었어요. 제대로 안 보지. 멍. 왜 그러냐? 거짓말까지 하네. 케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두 분의 케미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케미는 저랑 한무성도 안 좋다니까. 엉망이구만 케미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팬이 된 이유가 이제 그 페북 글인데 책은 보시기 힘들 테니까 김용범이라고 이제 검색하셔갖고 페북 보시면은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재벌 개혁 관련 상복 개혁 관련 고의 내용 중에 계승과 해체 사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일본 재벌의 변화를 한 4편의 글로 되게 쉽게 쭉 써놨거든요. 일본도 우리랑 똑같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경영 때. 근데 지금 다 물러나 있거든요. 근데 그 물러난 시기 30년이 이제 그 잃어버린 30년. 그때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쭉 이렇게 아주 읽기 쉬운 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자본주의가 가야 된다. 기업의 변화를 이런 내용을 써놨는데 재밌어요. 그 밑에 글도 쭉 읽어보시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팬 맞으시네요. 팬이 맞으시네요. 팬 됐어요. 저는 네. 응원합니다. 응원. 네, 잘 하시기를. 재정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응원합니다. 그래도 저는 살짝 의심 어린 눈으로 시작을 했다가 오늘 뭐 설명 듣고 또 곰곰이님 또 해석도 듣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많이 같다. 해소가 됐죠. 네.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제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그런 보수주의자였어 이런 건 아니고요. 대통령 잘하실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지금 이런 관료들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네. 진보적 방향을 꽤 받아들이는 관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일 거고 아마 민주정부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회가 온 것일 테니까 경쟁도 좀 치열할 거고 뭐 이럴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튼 민주당의 역할이 앞으로 진짜 중요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시사콜콜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중요한 방송인데 쭈쩍해서 네 계신 원래는 진보 정당이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역할이 이렇게 미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이거를 더 끌고 가주면 민주당이 좀 더 헐거워지게 좀 마음 편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그 진보 정당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좀 더 진보적 방향으로 이제 그렇죠. 그 약간 저는 그런 게 좀 정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보 정당이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성장을 해서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주장을 하고 민주당이 정부하고의 타협을 같이 얘기해주고 정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싶어하는 이런 게 현실에서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하면 진보 정당이 막 이게 뭐 소리야 하고 이러면 민주당이 요 정도까지는 하자 이게 이제 제일 좋은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이 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진보 정당이 이게 됐으면 민주당은 이제 뭐 여당을 잘 설득해 주세요 정도로 이제 갔을 텐데 지금은 민주당이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진보 정당이 너무 위축돼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역으로 민주당이 좀 더 여기에 자유로우려면 이 공간을 열어야 되긴 합니다. 네, 그쪽 열어서
이제 그 힘을 좀 보내주고 그래야 좀 마음 편하게 자기 포지션을 구축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까지는 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내부 분할을 얘기한 거예요. 내부에서 좀 토론도 좀 해서 진보적 얘기를 좀 나오고 네네. 그냥 분명히 이건 좋은 아이디어들이 쭉 가지만 한계들이 보일 때들이 나타날 테니까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래서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때리지 말고 서로 토론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게 싫으면 진보를 키우자. 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에 대한 이야기 아주 너무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역시 재미있는 경제 뉴스.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오늘 시사콜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해요? 무슨 인사요? 아니요. 인사? 뭐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름 휴가 그 아. 그거 하루 빠진. 네, 저희 다음 주 방송에서 화요일 방송에서 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사람들이 놀랄 그럼 테니까 사회를 누가 봅니까? 알아서 재밌게 하시기 바라고요. 누군가가 할 거예요. 원격으로. 네. 원격으로. 휴가를 가셨는데 원격으로 와보고 하시면은 잔인한 사람. 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